80세 최 회장님은 반신마비보다 성질마비가 더 심해 12명의 간병인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신금자 간병인은 달랐습니다. 내 손은 구정물통에서 왔나? 라는 독설에 신금자는 회장님처럼 돈 싸놓고 똥도 못 싸게 된 인간 치우러 왔다. 며 뼈를 때렸습니다. 돈과 외로움으로 골문 회장님의 마음을 신금자 씨의 사이다 독설이 후벼 팠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회장님이 버린 첫사랑의 동생이라는 충격적인 반전. 과연 신금자 씨는 복수 대신 회장님의 치유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재벌 회장님은 돈 대신 무엇을 얻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북 성북동 S그룹 명예 회장 최필강 80세의 저택 화목헌. 최 회장의 병실은 돈으로 무장된 고독한 감옥이었다. 그는 반신마비와 함께 독설마비라는 희귀한 병을 앓는 듯 했다. 그의 독설은 상대를 벌레 보듯 깔아뭉갰고 지난 6달간 12명의 간병인이 돈이고 뭐고 내 정신 건강이 먼저다. 를 외치며 도망쳤다. 첫 번째 간병인은 3일 만에 도망쳤다. 40대 베테랑 박 간병사는 20년 경력의 프로였지만 최 회장의 첫 마디에 무너졌다. 당신 얼굴에 주름살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화장을 해? 썩은 나무에 페인트 칠하는 꼴이네. 거울 안 보고 나왔어? 박 간병사는 그날 저녁짐을 싸며 김 실장에게 말했다. 제가 암 환자 30명, 치매 환자 50명 봤지만 저런 독은 처음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정신이 먼저 병들 것 같아요. 5번째 간병인은 일주일을 버텼다. 50대 최 간병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사랑으로 감싸면 된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녀의 십자가 목걸이를 보자마자 공격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당신 같은 것도 천국 간다고. 당신은 돈 벌러 온 거면서 무슨 성녀 코스프레야? 위선자가 제일 역겹더라. 예수님도 당신 같은 건 발로 차버릴걸. 최 간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용서하소서를 연발하다가 결국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졌다. 11번째 간병인은 30대 젊은 남성 간병사였다. 나는 군대에서 악질 상사도 견뎠다며 자신했지만 최 회장은 그의 가족사를 파고들었다. 너 이혼했지? 당연하지. 너 같은 무능력자 밑에서 살 여자가 어딨어? 애들도 너 안 보고 싶다며? 그럴만하네. 아빠가 똥 치우는 일이나 하고 있으니. 그는 최 회장의 베개를 집어 던질 뻔하다가 겨우 참고 사직서를 냈다. 차라리 감옥에서 일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간병인 소개소마다 최 회장? 그분은 안 됩니다. 저희 간병사들 정신과 상담비가 더 나와요라며 거절했다. 그때 마지막 희망처럼 신금자 씨가 나타났다. 50대 중반의 신금자 씨는 김 실장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달랐다. 그녀는 면접장에 싸구려 가방을 들고 와서는 이력서도 없이 말했다. 나 이력서 없어요. 대신 제 인생이 이력서예요. 식당 주방 10년, 공장 야간 노동 5년, 시장 좌판 7년, 간병 경력 8년. 내가 안 해본 밑바닥 일이 없어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김 실장이 긴장하며 물었다. 무슨 조건이십니까?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솔직히 말해요. 나 각오하고 갈게요. 김 실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지난 6개월간의 참극을 설명했다. 신금자 씨는 듣다가 피식 웃었다. 그 정도면 내 남편보다는 나은데요? 내 남편은 술 처먹고 나한테 프라이팬 던졌거든요. 20년 같이 살다가 이혼했죠. 회장님? 어차피 마비 환자잖아요. 프라이팬은 못 던지시겠네. 김 실장은 그녀의 배짱에 놀라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신 여사님, 최 회장님은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가족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전부 꺼내서 씹어 돌립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간병인들 신상을 조사해서 공격하십니다. 저희도 속수무책입니다. 신금자 씨는 손사래를 쳤다. 김 실장, 그건 그 사람들이 아픈 곳이 진짜로 있었으니까 찔린 거지. 나는 아픈 곳 없어. 내 인생은 밑바닥에서부터 이미 말렙이야. 회장님 독설? 그거 씹어서 뱉으면 나한텐 사이다거든. 돈이나 두둑이 챙겨줘요.
나는 돈 벌러 왔지 남의 멘탈 케어하러 온 신부님 아니니까.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그래도 정말 심하십니다. 11번째 간병사는 PTSD 진단까지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이미 인생에서 PTSD 다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에요. 그럼 내일 출근할게요. 참, 월급은 선입금이에요. 나 중간에 도망 안 가니까. 그녀는 싸구려 가방을 들고 회장실 문을 거침없이 열어젖혔다. 신금자 씨의 첫 임무는 최 회장의 대소변 수발이었다. 최 회장은 이미 전 간병인에게 잔뜩 화를 낸 상태였기에 신금자 씨를 보자마자 증오심을 뿜어냈다. 또 새로운 희생양이 왔구만. 김 실장도 참 끈질기네. 어이 신여사. 내가 새로운 똥 치우는 기계냐? 내 손으로 내 몸에 손대기 전에 소독부터 해. 내 손 모양이 딱 평생 남의 돈이나 긁어 모으던 천박한 손 모양이구먼. 내 손은 구정물통에서 왔나? 당장 나가. 최 회장의 독설은 신금자 씨의 자존감을 짓밟으려 했다. 그러나 신금자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마스크를 고쳐 썼다. 회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제 손은 구정물통에서 온 게 아니라 회장님처럼 돈 싸놓고 살다가 갑자기 똥도 못 싸게 된 인간의 몸을 치우러 온 용역 노동자의 손이에요. 제가 천하다고 칩시다. 천한 제가 회장님의 가장 더러운 치부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신금자 씨는 휠체어를 거칠게 당겨 앉히며 최 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회장님한테는 지금 명품 간병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 똥냄새 맡아도 눈 하나 깜빡 안 할 깡다구 있는 간병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회장님 저한테 천박하다고 했죠? 저는 제 땀 흘려번 돈으로 살아요. 회장님은 지금 돈만 믿고 나랏돈까지 등쳐먹으려고 하다가 이 꼴이 되신 거잖아요. 누가 진짜 천박한데요? 신금자 씨는 장갑을 낀 손으로 회장의 어깨를 툭 쳤다. 오늘부터 명심하세요. 회장님 독설은 나한테 회장님 오늘 기분 나쁘시구나 하는 일기예보일 뿐이에요. 내 귀에는 잔소리로 들릴 뿐 모욕으로는 안 들려요. 나한테 소리 지를 시간에 다리나 한 번 더 움직이세요. 그게 회장님한테 돈 버는 길이에요. 이 말에 최 회장은 턱이 떨릴 정도로 분노했지만 그녀의 나한테는 내 돈이 안 무섭다는 태도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의 독설은 처음으로 힘을 잃었다. 최 회장은 신금자 씨가 물리치료를 시키려 하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지금 내 장난감이냐? 물리치료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 내가 뭔데 내 스케줄을 정해. 회장님이 하고 싶을 때 하면 평생 안 하시겠죠. 회장님은 지금 어린애예요. 어린애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뭐? 내가 감히 나를 어린애 취급해. 맞아요. 회장님 지금 대소변도 못 가리는 어린애 맞잖아요. 그리고 떼 쓰는 것도 똑같고. 자, 입 닥치고 팔 들어요. 하나, 둘, 셋. 최 회장은 이를 갈았지만 신금자 씨의 강압적인 물리치료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회장의 팔을 억지로 들어올리면서 말했다. 회장님, 이 팔로 평생 사람들 때리고 살았죠? 이제 이 팔로 사람들한테 용서 비는 연습이나 하세요. 하나, 둘, 셋. 더 높이. 낮게 사과하면 용서 안 받아요. 김 실장은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다. 저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12명이 못한 일을 첫날에 해내시다니. 근데 실장님 내일도 출근하실까요? 글쎄. 오늘 밤 회장님이 뭔 짓을 하실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날 밤 최 회장은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그는 잠들기 전 중얼거렸다. 신금자. 재미있는 년이군. 이틀째 신금자 씨는 회장에게 아침 죽을 떠먹이고 있었다. 최 회장은 첫 술을 받더니 뱉어버렸다. 이게 무슨 돼지먹이야? 이렇게 맛없는 죽을 사람 입에 넣어? 너 요리 못하면서 간병인 하냐? 신금자 씨는 냅킨으로 회장의 입을 닦으며 쌀쌀맞게 대답했다. 회장님, 이 죽은 회장님 건강 생각해서 주방장이 3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근데 회장님 입맛은 돈맛에 길들여져서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예요. 회장님 혀가 망가진 거지 죽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내 혀가 망가졌다고? 네.
평생 비싼 것만 드시니까 혀가 오만해져서 소박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 죽은 시골 할머니들이 손주 먹이는 정성이 담긴 거예요. 근데 회장님은 그런 정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맛을 모르시는 거죠. 최 회장은 또 한 술을 받아 먹더니 이번에는 삼켰다. 그리고 투덜거렸다. 맛없긴 하지만 뭐 죽을 정도는 아니네. 칭찬이에요? 감동이네요. 회장님 입에서 죽을 정도는 아니다는 최고의 찬사잖아요. 주방장한테 전할게요. 회장님이 뱉지 않고 삼키셨답니다라고. 그날 점심 최 회장은 또 트집을 잡았다. 이 반찬은 짜고 저건 싱겁고 이건 질기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신금자 씨는 반찬을 확 치우더니 회장 앞에 빈 밥그릇만 놓았다. 그럼 회장님, 오늘은 흰 쌀밥만 드세요. 반찬은 다 회수합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밥만 먹으라고. 네. 회장님 말씀대로 반찬이 다 엉망이래서요.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흰밥만 드시면서 회장님이 얼마나 까칠한지 반성하세요. 최 회장은 빈 밥그릇을 노려보다가 결국 손을 내밀었다. 아, 그냥 반찬 좀 다시 놓고. 내가 좀 예민했어. 오, 회장님 방금 거의 사과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좀 예민했다는 게 회장님 스타일의 사과네요. 발전하셨어요. 신금자 씨는 박수를 치며 반찬을 다시 놓아줬다. 최 회장은 얼굴을 붉히며 반찬을 집어먹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 나를 어린애 다루듯 하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네. 신금자 씨는 최 회장의 일상에 신금자식 재화를 도입했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 강제로 텃밭에 나가 햇볕을 쬐게 하고 물리치료 시간에 뽕짝 트로트를 틀어놓았다. 아이고 회장님. 회장님 심장이 아직 뛰는지 확인하려면 이런 끈적한 노래를 들어야지. 명상음악? 명상할 시간에 죄 지은 거나 반성하세요. 최 회장은 트로트에 몸을 들썩이다가도 금방 심통을 부렸다. 시끄러워. 내가 지금 나를 비웃는 거지.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알면 내가 그렇게 깐죽거릴 수 없을 거다. 신금자 씨는 그가 자랑하는 족족 그의 자존심을 꺾었다. 예, 회장님 돈 많은 거 누가 몰라요. 저기 거실에 있는 그림? 1,000억 원? 그거 회장님 외로움이 너무 커서 상처에 붙인 데일밴드잖아요. 그렇게 돈 자랑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나요? 회장님한테는 돈이 많다는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일주일째 신금자 씨는 최 회장을 휠체어에 태워 저택 뒤편의 텃밭으로 끌고 갔다. 최 회장은 평생 흙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여기 데려와서 뭘 하라는 거야? 회장님 상추 모종 심기예요. 회장님 손으로 직접 심어보세요. 내가 상추를 심어? 미쳤어? 우리 집 정원사가 하면 되지. 회장님은 평생 남이 심은 거 먹기만 했잖아요. 한 번쯤은 회장님 손으로 뭔가를 길러보세요. 돈은 못 낳지만 흙은 생명을 낳거든요. 신금자 씨는 회장의 손을 강제로 흙에 넣었다. 최 회장은 비명을 질렀다. 더러워. 손에 흙이 묻었어. 회장님, 이 더러운 흙에서 회장님이 먹는 모든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회장님 입에 들어가는 1,000억짜리 한정식도 결국은 이 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모종을 심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흙의 질감을 느꼈다. 신금자 씨는 그의 손을 잡고 모종을 꾹꾹 눌러 심었다. 자, 잘하셨어요. 이제 매일 나와서 물 주고 관찰하세요. 한 달 뒤면 회장님 손으로 기른 상추가 자라요. 그거 드시면 1,000억짜리 한정식보다 맛있을 거예요. 최 회장은 손에 묻은 흙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평생 깨끗한 것만 만져왔는데 처음으로 생명을 만진 것 같았다. 이틀 후 최 회장은 또 재산 자랑을 했다. 신여사, 내가 1970년에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5조를 만들었어. 내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신금자 씨는 휠체어를 멈추고 말했다. 회장님 병은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이지만 제 눈에는 돈병이에요. 평생 돈만 쫓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다 놓쳐버리죠. 회장님 자식들요?
회장님 통장에 찍힌 숫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더만. 진심으로 궁금해요. 그 많은 돈이 회장님 지금 마비된 오른손을 움직이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건. 회장님, 제가 김 실장한테 들었어요. 회장님 쓰러지셨을 때 곁에 아무도 없었다면서요? 비서들이 전화로 발견했다고요. 5조가 있어도 회장님 쓰러질 때 손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회장님 인생의 성적표예요. 최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병의 원인을 외로움이라고 콕 집어 말하는 사람은 가족 중에도 없었다. 신금자 씨의 말은 단순한 독설이 아니라 회장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곡이었다. 나는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었어. 네,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회장님,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끝이 지금이에요. 혼자 누워서 간병인한테 똥 치우는 신세. 이게 회장님이 원하던 성공이에요? 그날 밤 최 회장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신금자 씨의 지시에 묵묵히 따르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밤마다 첫사랑 순이를 찾는 잠꼬대를 했다. 신금자 씨는 야간 순찰을 하다가 그의 잠꼬대를 여러 번 들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신금자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식사 수발을 하면서 다짜고짜 순이 이야기를 꺼냈다. 회장님, 순이라는 여자 회장님이 돈 때문에 배신 때린 그 여자 맞죠? 밤새도록 앓는 소리 들었어요. 회장님은 돈으로 사람을 짓밟았으니 그 죄책감이 회장님 뇌혈관을 막은 것 같네요. 최 회장은 식사를 거부하며 소리쳤다. 쓸데없는 소리 마. 그 여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점이야. 내가 그 여자를 버린 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였어. 너 같은 천박한 것들은 이해 못해. 신금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더 나은 미래요? 지금 대소변도 못 가리는 신세가 그 더 나은 미래의 끝이에요? 회장님이 그 여자 버리고 돈 쌓아 올릴 때 그 여자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회장님 눈에는 그 눈물이 10,000원짜리 지폐로 보였겠죠. 닥쳐. 내가 뭘 알아? 제가 뭘 알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예뻤으면 회장님이 60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착했으면 회장님이 매일 밤 잠꼬대로 용서를 빌어요? 최 회장은 입술을 떨었다. 그는 순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1965년 봄 명동 뒷골목의 작은 다방에서 일하던 20살의 순이.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 순이는 천사였어. 나 같은 무일푼 놈한테 자기 월급으로 밥을 사주고 내가 사업자금 모으는 걸 3년 동안 도와줬어. 그래서요? 그 천사한테 회장님이 뭘 해줬는데요? 최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1968년. 나한테 큰 사업 기회가 왔어. 근데 투자자가 조건을 걸었지. 자기 딸과 결혼하면 5천만 원을 대주겠다고. 그때 5천만 원이면 건물 한 채 값이었어. 그래서 순이를 버렸군요. 나는 순이한테 설명했어.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한 거라고. 10년만 참으면 이혼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런데 안 돌아가셨죠? 최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돈이 너무 좋았어. 사업은 대박이 났고 나는 재벌이 됐고. 순이는 잊어버렸어.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어. 신금자 씨는 그의 마비된 오른손을 쥐고 말했다. 회장님 병은 순이 씨한테 진 죄책감이 뼈에 박혀서 온 거예요. 그 죄는 돈으로 안 씻겨요. 눈물로 씻어야지. 자꾸 피해봐야 회장님 몸만 더 망가져요. 남자답게 인정하세요. 나이 80에 죽을 병 걸려서 누워보니 돈보다 사랑이 아쉽죠? 신금자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회장님, 순이 씨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몰라. 소식이 끊겼어. 순이 씨는 회장님 기다리다가 미쳤어요. 진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어요. 70살에 암으로 죽을 때까지 회장님 이름을 부르면서요. 최 회장은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왜요? 들어야죠.
회장님이 만든 지옥이잖아요. 순희 씨는 죽기 전에 동생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필강이는 틀림없이 벌을 받을 거야. 돈으로 사랑을 배신한 사람은 결국 돈에 갇혀 죽어. 신금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는 최 회장에게 휴지를 건넸다. 자, 실컷 우세요. 더러운 돈에 미쳐서 잃어버린 젊은 날을 위해서. 그리고 순희 씨한테 용서받을 생각은 마세요. 용서는 회장님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살았으니 이제라도 인간다운 회개를 좀 하세요. 최 회장은 펑펑 울었다. 그는 신금자 씨의 걸쭉한 독설이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위로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육체는 병들었지만 그의 영혼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했다. 순이 이야기를 한 이후 최 회장은 놀랍게도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신금자 씨가 오기 전에 스스로 물리치료를 했다. 어머 회장님, 오늘은 제가 깨우러 오기도 전에 일어나셨네요. 시끄러워.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야. 회장님 거짓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입을 확 걷어내야 겨우 일어나셨잖아요. 인정하세요. 회장님 마음이 좀 가벼워지니까 몸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최 회장은 얼굴을 붉히며 투덜거렸다. 아무튼 오늘 물리치료 언제 해? 오, 회장님이 먼저 물리치료 하자고 하시다니. 김 실장, 이거 기록해야 돼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2주가 지나자 최 회장이 심은 상추가 싹을 틔웠다. 그는 매일 아침 휠체어를 타고 텃밭에 나가 상추를 관찰했다. 신여사, 이것 봐. 상추가 이만큼 컸어. 신금자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지금 완전 유치원생 같으세요. 모종 하나 키웠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면 어떡해요? 뭐? 유치원생? 이건 내가 평생 처음으로 내 손으로 길러낸 생명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소중한 거죠. 회장님은 평생 돈만 길렀잖아요. 돈은 아무리 쌓아도 회장님을 보고 웃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 상추는 매일 회장님을 보고 자라죠. 이게 진짜 자식이에요. 최 회장은 상추 잎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김 실장은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신 여사님, 회장님이 웃고 계세요. 6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신금자 씨는 매일 물리치료 시간에 트로트를 틀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최 회장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 회장님, 오늘은 단발머리 들으면서 할까요? 그건 너무 경쾌한 거 아니야? 회장님, 경쾌한 게 좋아요. 마음이 경쾌해야 몸도 경쾌해지거든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최 회장은 박자에 맞춰 팔을 들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그는 어느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회장님, 지금 노래하셨어요. 아, 아니야. 나는 안 불렀어. 불렀어요. 제가 들었어요. 회장님 음치시네요. 뭐? 내가 음치? 나는 옛날에 학교 합창단이었다고. 진짜요? 그럼 내기할까요? 회장님이 한 곡 제대로 부르시면. 오늘 저녁은 회장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최 회장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내가 부를 테니 제대로 들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음정은 틀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60년 전의 청춘이 담겨 있었다. 신금자 씨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다. 회장님, 정말 잘 부르셨어요. 거짓말 마. 나도 내가 음치인 거 알아. 아니에요. 회장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오늘 갈비찜 특식 드릴게요. 최 회장이 신금자 씨 덕분에 호전 기미를 보이자 장남 최기철과 며느리는 초조해졌다. 그들은 주말 가족 모임에서 신금자 씨를 공개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 토요일 오후 최 회장의 자녀 3남매가 저택에 모였다. 장남 기철, 차남 기성, 막내딸 지영. 그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눈빛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회계사 같았다. 장남은 거만한 자세로 신금자 씨에게 말했다. 신여사 고생하시니 용돈이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당신 가족들한테 이 집안은 돈 좀 쓴다는 소리라도 들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수정하실 거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신 여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간병인에게 돈을 주면서도 그 배경에는 재산에 대한 노골적인 의심이 깔려 있었다. 신금자 씨는 장남 부부와 최 회장을 번갈아 보며 씩 웃었다. 사장님, 저 용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회장님 유언장 말씀이시죠? 회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 새끼들은 다 돈독이 올라서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신 여사한테 주는 게 낫겠다고요. 장남 부부가 경악했다. 이봐요. 감히 우리 아버지를 모함해. 신금자 씨는 콧방귀를 뀌었다. 모함이요? 회장님 살아있는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다가 갑자기 회장님. 몸 좋아지니까 유언장 타령하는 게 모함 아니에요? 사장님, 사모님 옷차림은 다 명품인데 회장님한테 와서 밥 한 술 떠드리는 정성은 백화점 덤으로 얻은 비닐 가방만도 못하더만. 딱 명품 백 메고 자기 친정 욕하는 며느리 꼴이에요, 지금.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당신이 감히 나한테. 제가 감히요? 사모님, 저번 주에 오셨을 때 회장님 앞에서 뭐라고 하셨죠? 아버님, 요양병원 보내드릴까요? 집에서 이러시는 것보다 편하실 것 같은데. 그거 회장님 버리겠다는 소리잖아요. 차남이 끼어들었다. 신여사, 당신이 우리 가족사에 대해 뭘 알아? 많이 알죠. 차남 사장님은 회장님 쓰러지신 다음 날 회계사 불러서 재산 목록 뽑았잖아요. 김 실장한테 다 들었어요. 차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막내딸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신여사님, 오해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요? 막내님은 지난 3개월 동안 2번 오셨어요. 2번 다 30분 있다가 바빠서라며 가셨죠. 근데 그 시간에 강남에서 친구들이랑 티타임 하신 거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더만요. 지영은 할 말을 잃었다. 신금자 씨는 최 회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회장님, 사장님은 회장님이 쓰러지시자마자 비서실장한테 회장님 상태 나쁘면 제일 먼저 알려달라고 전화했다더만요. 돌아가실 날짜 세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이 사람들이 회장님 자식이라고요? 지갑 도둑이지. 최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신여사 말이 맞다. 자녀들이 일제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닥쳐. 너희들이 뭘 했어? 내가 쓰러진 이후 정말로 나를 걱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기철아, 너는 내 병실에 와서 서류 사인만 받아갔지. 기성아, 너는 전화로 회사 경영권 이야기만 했어. 지영아, 너는 아예 관심도 없더구나. 장남이 변명했다. 아버지, 그건 회사를 위해서. 회사? 회사가 나보다 중요해? 너희들한테 나는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였어. 신여사가 옳은 말했어.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지갑을 노리는 도둑들이야. 최 회장은 자리에서 휠체어 손잡이를 쾅 치며 소리쳤다. 당장 다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유언장? 유언장은 내가 다 바꿀 거야. 너희한테는 법적 최소 금액만 줄 거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할 거다. 자녀들은 패닉에 빠졌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한테 세뇌당하신 거예요. 신금자 씨가 비웃었다. 세뇌요? 회장님이 세뇌당할 분 같아요? 회장님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60년 동안 돈에 세뇌당해 살다가요. 가족들은 모멸감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위선은 신금자 씨의 거침없는 입담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가족들을 내쫓은 후 최 회장의 병세는 급격히 호전되었다. 그는 스스로 재활운동을 할 만큼 기력을 되찾았다. 최 회장은 신금자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표했다. 신여사, 자네는 내 인생의 독한 약이었네. 그 덕분에 내가 살았어. 평생을 돈으로 해결하려던 내가 자네 덕분에 진정한 인간의 도리를 알게 됐어. 신금자 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회장님, 저도 옛날엔 돈독에 미쳐 살았죠. 남편 복, 자식 복 없이 혼자 시장 바닥에서 식당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죠. 그런데 보증 잘못 써서 한순간에 다 날리고 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돈은 벌레 같아서 혼자서만 끙끙 앓아봐야 내 몸만 갉아먹는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폭탄 선언을 했다. 사실, 회장님 회장님 첫사랑 순이 씨의 동생이에요. 최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깨졌다. 뭐라고? 언니는 회장님에게 버려진 후 평생을 고독하게 살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복수하러 왔어요. 회장님이 똑같이 외로움에 뒹구는 걸 보고 싶었죠. 최 회장은 망연자실했다. 순이, 동생이라니. 자네가 내 죄의 증인. 네. 저는 본명이 신순자예요. 순이 언니의 순자를 따서 금자로 개명했죠. 언니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신금자 씨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저는 간병인 일을 하면서 회장님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필강이를 용서하고 싶다. 하지만 기회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용서를. 순이가 나를? 네. 언니는 죽기 전 마지막 말씀이 필강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였어요. 돈 때문에 나를 버렸지만 그 돈으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회장님은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최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평생 행복하지 않았어. 돈을 벌수록 더 공허했어. 알아요. 그래서 복수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회장님은 이미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벌을 받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복수 대신 치유를 택했어요. 언니를 대신해서 회장님의 썩어빠진 정신이라도 고쳐놓고 가려고요. 돈으로 짓밟은 인연은 돈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최 회장은 그녀의 앞에서 진심으로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한테, 자네한테. 신금자 씨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울지 마세요, 회장님. 순이 언니는 이미 저 세상에서 편안해요. 이제부터 회장님은 언니 대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사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진짜 보답이에요. 신금자 씨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회장님, 이거 언니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맡긴 편지예요. 언니는 필강이한테 전해줘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안 드렸어요. 회장님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60년 전의 종이처럼 누렇게 발해 있었다. 필강아, 이 편지를 쓸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60년 동안 너를 원망했어. 밤마다 너를 저주했어. 근데 죽음을 앞두고 보니 원망도 저주도 다 부질없더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정말이야. 돈을 택했으면 그 돈으로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사랑은 짧았지만 진실했어. 그 3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 용서할게.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나도 한때는 행복했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돈 같은 거 없는 세상에서 만나자. 순이가. 최 회장은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다. 80년 인생에서 가장 큰 통곡이었다. 편지를 읽은 이후 최 회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매일 아침 순이의 사진 앞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신금자 씨가 가져온 60년 전 사진 속 순이는 여전히 20살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순이야. 나는 내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지 못했어. 미안해. 신금자 씨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회장님, 사과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언니한테 보답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뭔데? 언니가 못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세요. 그게 진짜 참회예요. 최 회장은 그날 오후 30년간 자신을 보좌한 김 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네. 김 실장은 깜짝 놀랐다. 최 회장의 입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30년 동안 자네를 혹사했어. 월급은 제대로 줬지만 인간적인 대우는 못 해줬지. 자네 아들 결혼식에도 못 갔고 자네 어머니 장례식 때도 회의 때문에 빨리 오라고 했어. 미안하네. 김 실장은 눈시울을 붉혔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자네를 도구처럼 썼어. 신여사 말이 맞더군. 나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었어. 최 회장은 김 실장의 손을 잡았다. 자네, 이제 은퇴하게. 그동안 고생한 보너스로 10억 주겠네. 그리고 자네가 하고 싶었던 거 뭐였지? 서점? 네. 작은 동네 서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해. 내가 자금 대줄 테니. 그리고 가끔 나한테 놀러와서 책 이야기나 해주게. 더 이상 비서 말고 친구로. 김 실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최 회장은 20년간 저택 정원을 갖고 온 박정원 사 75세도 따로 불렀다. 박정원 사는 떨면서 회장실에 들어왔다. 그는 평생 회장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다. 박정원 사 앉게. 예.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75입니다. 나보다 어리네. 그런데 자네 허리가 많이 안 좋다며? 박정원 사는 놀랐다. 회장이 자신의 허리를 안다는 것도 신기했다. 네. 오래 구부려서 일하다 보니. 미안하네. 20년 동안 자네가 내 정원을 가꾸는 동안 나는 자네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어. 항상 정원사라고만 불렀지. 최 회장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퇴직금일세. 그리고 자네 아들이 카페를 한다며? 거기 가서 손님으로나 가끔 앉아있게. 일은 그만하고.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야.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20년 동안 자네를 사람이 아니라 정원 도구 취급했으니까. 박정원사는 봉투를 받으며 울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자네 덕분에 내 정원이 아름다웠어. 근데 정작 나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줄 몰랐지. 회장님, 드디어 돈을 제대로 쓰시네요. 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녁 최 회장은 텃밭으로 나가 자신이 심은 상추를 바라봤다. 상추는 이제 손바닥만큼 자라 있었다. 순이야, 내가 이제야 알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신금자 씨가 물뿌리개를 들고 왔다. 회장님 혼자 뭐 하세요? 상추한테 얘기하고 있었네. 이상하지? 아니요. 전혀 안 이상해요. 식물한테 얘기하면 더 잘 자란대요. 회장님도 누군가한테 얘기하니까 더 건강해지시잖아요. 최 회장은 상추 잎을 쓰다듬었다. 신여사, 이 상추를 순이 제사상에 올려도 될까? 신금자 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언니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키운 거니까요. 나는 평생 아무것도 키워본 적이 없었어. 돈만 불렸지. 근데 이 작은 상추를 키우면서 생명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회장님, 이제 상추 말고 사람도 키우세요. 회장님 주변에 회장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이제부터는 돈 대신 사람을 길러야지. 한 달 후 최 회장은 자녀들을 다시 불렀다. 자녀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저택을 찾았다. 그들은 유원장이 정말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최 회장은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자녀들은 놀랐다. 아버지, 걸으실 수 있으세요? 신여사 덕분이지. 앉거라. 최 회장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자녀들은 어리둥절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 없는 아버지였다. 나는 너희들을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어. 재벌의 자식으로만 키웠지. 너희가 어렸을 때 한 번도 놀아준 적 없어. 회사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 장남 기철이 말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기철아, 너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내가 오기를 기다렸지? 나는 회의 때문에 못 갔어. 기성아, 너는 중학교 때 야구 선수 하고 싶다고 했지? 나는 재벌 아들이 무슨 야구냐며 너를 혼냈어. 지영아, 너는 미술대학 가고 싶어 했는데 나는 경영학과를 강요했지. 자녀들은 침묵했다.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너희한테 돈은 많이 줬지만 사랑은 주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도 돈만 보게 된 거야.
그건 내 잘못이야. 막내 지영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희도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곁에 없었어요. 너희가 안 온 이유를 나는 알아. 내가 평생 너희한테 무서운 아버지였으니까. 돈으로 지배하는 아버지였으니까. 최 회장은 봉투를 꺼냈다. 새 유언장이다. 자녀들은 긴장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한다.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학생들 교육비를 대줄 거야. 나머지 절반은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자녀들은 안도했지만 곧 아버지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다. 단 조건이 있다. 너희가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해. 요양원, 고아원, 장애인 시설. 어디든 좋아. 너희가 얼마나 혜택받고 살았는지 깨달아야 해. 장남이 항의했다. 아버지, 저희한테 봉사를 강요하십니까? 강요가 아니야. 기회야. 너희가 돈 외에 다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이걸 거부하면 유산은 없어. 대신 너희는 자유야. 차남 기성이 말했다. 아버지는 정말 변하셨네요. 늦었지만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희도 변할 수 있어. 돈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너희 주변에 너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최 회장은 자녀들을 텃밭으로 데려갔다. 이거 봐라. 내가 직접 키운 상추야. 자녀들은 어색하게 상추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상추를 키우셨어요? 그래. 평생 처음으로 내 손으로 뭔가를 길러봤어. 돈은 키워봤지만 생명은 처음이었어. 최 회장은 상추잎을 하나씩 따서 자녀들에게 건넸다. 이거 먹어봐라. 내가 너희한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야. 돈이 아니라 내 정성으로 키운 거. 지영이 상추를 입에 넣었다. 아버지, 맛있어요. 그래? 나도 먹어봤는데 1,000억짜리 한정식보다 맛있더라. 왜 그런지 아니? 왜요? 정성이 들어가서야. 돈은 정성을 못 사. 내가 80년을 살아서 처음 안 사실이야. 자녀들은 아버지의 손을 보았다. 흙이 묻어 있었다. 평생 깨끗한 손만 보이던 아버지의 손에 흙이 묻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장남 기철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도 봉사활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알고 싶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최 회장은 아들을 껴안았다. 평생 처음 하는 포옹이었다. 3개월 후 최 회장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매주 요양원을 방문했으며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식사를 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신금자 씨는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최 회장은 신금자 씨를 불렀다. 신여사, 이 돈은 자네가 나를 살린 값이야. 자네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네. 그는 200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주식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신금자 씨는 200억 원의 서류 봉투를 단번에 거절하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이 돈 받으면 또다시 돈에 미친 회장님 꼴 될까봐 겁나요. 그리고 솔직히 200억? 회장님 똥냄새 맡아준 값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저 회장님 살린 덕분에 제 인생의 빚도 갚았어요. 돈 대신 인연을 택할게요. 자네, 정말 200억을 거절하는 건가? 네. 제가 200억 받으면 회장님이랑 똑같아져요. 돈 세다가 사람 잃어버리는 거요. 저는 이미 언니를 돈 때문에 잃어봤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사람 잃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요구는 여전히 소박했다. 대신 회장님 3가지만 주세요. 첫째, 저 텃밭 한 귀퉁이. 거기서 제가 계속 상추 키우고 싶어요. 둘째, 순이 언니 사진이 담긴 액자 하나. 셋째, 회장님이 매달 요양원 가실 때 저한테 사진 한 장씩 보내주세요. 회장님이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최 회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다야? 200억 대신에? 네. 저한테는 그게 더 값어치 있어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인연은 쓸수록 커지거든요. 신여사, 자네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이야. 칭찬으로 들을게요. 신금자 씨는 저택을 떠나기 전 완전히 건강해진 최 회장에게 마지막 독서를 날렸다. 자, 회장님.
이제 나 없다고 또 까칠하게 굴지 마세요. 회장님 그 버릇 못 고치면 나중에 저승 가서 순이 언니한테 너 또 사람 괴롭혔지 하면서 귓방망이 맞아요. 그리고 남은 인생 돈 대신 사람에게 베풀고 사세요. 돈은 똥물이라더니 회장님한테는 썩은 똥물이었어요. 최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네, 알았어. 자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혼자서도 잘 사세요. 회장님 이제 어른이잖아요. 80살짜리 어른. 자네. 가끔 들러서 내 상추 좀 확인해 주게. 매주 올게요. 근데 조건 있어요. 회장님이 아파서가 아니라 회장님이 건강해서 보러 오는 거예요. 알죠? 신금자 씨는 마지막으로 회장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럼 난 이만 간다. 부자 영감탱이 오래오래 잘 살아. 순이 언니 만날 때까지 최소 20년은 더 사세요. 그동안 착한 일 많이 해서 저승에서 언니한테 떳떳하게 얼굴 보여요. 5년 후 최 회장은 85세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매주 봉사활동을 했으며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가 세운 순이 재단은 1만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30개의 요양원을 지원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회장님 5조 원의 재산을 거의 다 사회에 환원하셨는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최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후회? 전혀 없어요.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부자예요. 돈은 줄었지만 친구는 늘었거든요. 매주 요양원 가면 할머니들이 나를 기다려요. 손주들은 나한테 놀러와서 상추를 따먹어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그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신금자라는 간병인이었죠. 그분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돈은 똥물이라더니 회장님한테는 썩은 똥물이었다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실이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고 계세요. 200억을 거절하고 텃밭 한 귀퉁이만 달라고 한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부자죠. 인터뷰가 끝나고 최 회장은 시장으로 향했다. 신금자 씨의 반찬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신여사, 오늘도 장사 잘 되네. 어머 회장님, 왜 이렇게 자주 와요? 자네 반찬이 맛있어서 그래. 특히 그 상추 겉절이. 그거 회장님 텃밭 상추로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다. 80대 재벌 회장과 60대 간병인. 돈으로 시작했지만 인연으로 끝난 기적 같은 이야기. 신금자 씨는 마지막으로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텃밭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상추들한테 인사해야지. 그럼 순이 언니 사진 앞에서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금자는 잘 살고 있다. 언니 덕분에 한 영혼을 구했다고요. 알았네. 그리고 신여사. 왜요? 고맙네. 내 인생을 구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제 인생에 의미를 줘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던 독설 황제는 사라지고 사람에게 베푸는 진짜 어른이 남았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간병인의 걸쭉한 독설이었다.